자, 이번 시간에는 4장 공공부조법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제되는 것 보면은 뭐 법제론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한 5개, 또 사회보장법에서 한 4개, 그리고 사회보험법 5개에서 한 5개, 법제로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14개 정도 나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약 3개 해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기초연금이나 또 의료급여, 또 긴급복지, 또 장애인연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관계에서 약 5개 이렇게 해서 약 20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20문제가. 그래서 여기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보다 출제 비중이 높아서 우리가 다뤄볼 실력이 있습니다. 또 정책론에서도 우리가 중요하지요. 자, 공공구조법을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 여기 보면 연역이라고 적습니다만 공공부조의 근거법의 연역을 보면 1944년에 조선 구호령이 일제 말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만은 해방된 이후에도 1961년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나라 근대적 공공부조의 근거법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게 되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0세기까지는 생활보호시대, 21세기 이후에는 기초생활보장시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1999년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 이런 시대여서 바로 IMF 외환위기로 인한 그 생활이 아주 어려울 적에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세대들이 참 많아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만든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여기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원칙, 할당은 누구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할 적에 원칙은 또는 기준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원칙은 당연히 여기에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회보장 기본법을 본다면 공공부조란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 대상 당연히 여기는 생활이 어려운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지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은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하고 있죠. 그래서 부양의무자 조건 일촌입니다.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분명한 것은 그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1촌 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만약에 1촌 후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도 명기하고 있고 근자에 들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범위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쨌든 법제로는 1촌 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라 하되 그리고 소득인정액 그래서 대상자 선정 기준의 원칙으로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 소득인정액 조건은 급여의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죠.
종래의 개정되기 법에는 그냥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그러면 획일적으로 빈곤 이렇게 설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빈곤의 개념이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바뀌면서 급여의 종류별로 그 기준점이 다르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생계, 먹고 사는 문제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게 30%는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선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뽑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급여의 종류별로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면은 이 목적 자체, 이 대상의 원칙은 부양 의무자 조건과 그리고 소득 인정액 조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목적자, 수급자와 수급권자는 다르겠습니다만 이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왜냐하면 공공부조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급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제도다. 국가 및 지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구체적인 보장기관에는 두 가지로 국가나 지단이지만 시, 도, 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질적인 보장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의 종류는 빈곤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빈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대한 급여가 같이 제공되고 있고, 옛날에는 화폐적 가치만은 계산하고 들어갔습니다만 이제는 화폐적 가치를 넘어서 다양한 현물 가치도 같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해산급여,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 이렇게 7개의 급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중에 생활보호법에는 없던 걸로써 새로이 신설된 것이 바로 이 주거급여 신설이죠. 주거급여 신설. 그 다음에 생계급여는 확대. 왜냐하면 종래에는 생계급여는 근로 능력 있는 자는 전면 배제되었습니다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오면서 근로 능력 있는 자들에게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생계급여가 확대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차상위 계층급여. 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이렇게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 급여에는 생계급여 그리고 해산급여,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는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가능. 나머지 급여는 전부나 일부 지급
가능입니다. 지급 가능. 중요한 것은 여기죠. 실제 지급되는 것은 차상위 계층에 실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활급여 하나입니다. 자활급여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활급여. 그래서 이 급여의 종류는 7가지로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차상위 계층에게도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법은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의해서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자활급여 하나뿐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원은 당연히 조세로 운영하지요. 그리고 국세 부문이 40에서 90%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로 운영하는 데는 국세 부문과 지방세 부문이 있는데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국세 부문은 40에서 90%로 하되 나머지의 30에서 70%는 시도가 그리고 그 나머지를 시군구가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전달은 보장기관에서 밑에 미리 적은 보장기관에서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권리구제는 이의신청과 그리고 역시 또 이의신청을 더블 이의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에 대해서 이유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 역시 보장기관 아닙니까? 시도지사의 보장기관에서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이유 신청을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정책적 분석을 법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봅니다. 자, 거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 목적은 취조생활보장과 자립지원이라고 자활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취조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취조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때 자립조성이든 자활조성이든 구별 없이 이렇게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의에 다양한 정의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4번의 보장기관 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 7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양의무자 여기 판서도 있습니다. 일촌에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일촌의 직계혈족 일촌의 직계혈족 그러면 부모나 자식이 되겠지요. 부모나 자식들 되는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바로 부양의무자라 합니다. 만약에 일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제후가 된다는 단서 조항도 넣습니다. 다음에 취조보장 수준은 사회보장기본법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했는데 바로 취조보장 수준은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별로 줄쳐놓으시고 다음에 취조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이다. 다음에 소득인정액이 이제 워낙 많이 나와서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상위계층 한두 번은 더 나와야 되겠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가구소득입니다. 평균값이 아니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국민소득도 아니고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이 아니라 중위값입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시험 보장기관 이미 적었습니다만 정의에서는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물론 교육급여는 교육감 이렇게 설명.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교육급여는 교육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이게 실질적인 보장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봐주시고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군요. 생활보장위원회도 역시 사회보험에 나온 것처럼 심의위원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 물론 기초생활보장사업이죠.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 실시를 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시도에, 시군구에 각각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둔다.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적용 범위를 보면 적용 범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정의 조건인데 그냥 개별 급여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도 있다. 다시 말해서 내용은 어쨌든 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외국인에게도 예외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표하실 것이 바로 거기 나오는 최저 보장 수준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관계법령이 최저임금법일 것이고 그에 대해서 최저보장 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는데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뭐라고 정하고 있어요? 주체, 기한, 절차, 방법으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항 보세요. 종래와는 달리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주체는 옛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만 속했습니다만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중앙 소관 행정기관의 장도 주체가 됩니다. 기한은 옛날에는 12월 1일 그 다음에 9월 1일이더니 최근에 바뀌어서 8월 1일까지 매년 8월 1일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급여의 종류별로 최저 보장 수준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주체 매년 8월 1일까지 기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중앙생활보장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절차 그리고 급여의 종류별로 방법 이렇게 해서 문장을 썼습니다. 바로 2번에 2번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에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그랬죠.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인데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점은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는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경상가구 거기 보면 경상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산정기준으로 해서 기준중위소득을 만듭니다.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 네 가지를 합한 것인데 그거의 중간값을 산정기준으로 해서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그랬지요. 여기서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소득평가액에서 계산되는 것은 네 가지. 아까 가구의 경상소득에 든 것처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 같은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가 들어간다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여의 기본원칙이 나와 있는데 급여의 기본원칙 1번에 1번 중요 표시하시고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 옆에다가 보충성의 원칙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정책론을 배울 적에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그러면 국가책임의 원칙, 생존권 보장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그리고 평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넣어서 6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바로 이거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뭘 활용해? 소득과 재산, 이 말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러니까 최저 뭐냐면 거기 보면 여기 나오는 그 소득인정액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를 채워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바로 거기에다가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적어주시고 이양 잘 나오는 문항이죠. 부양의무자의 부양,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해서 행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소득인정액
플러스 부양의무자의 지원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다 합치고 난 다음에도 모자란다면 부족하다면 바로 그를 채워주는 것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부양의무자의 부양,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제외된다라고 여기 명기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급여의 기준 쭉 나와 있는데 사망을 보시면 이 급여는 우리가 공공부조에서 배웠습니다만은 공공부조의 급여의 원칙은 세대 단위의 원칙이죠. 이 법이 바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망에 보면은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세대 단위, 개별 가구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급여의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급여의 신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급여를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근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동의를 전제로 해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2항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을 볼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두째 줄에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급여의 신청 옆에다가 신청, 직권, 병행주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신청, 직권, 병행주의.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로 본다면 표현된 욕구로의 전환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필수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바로 이 자산조사의 내용이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가 되겠습니다. 어떤 자산조사가 있다 하는 것은 공공부조의 기본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망이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실시는 급여를 실시한다라고 결정된 날이 아니라 언제부터? 소급에서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공공부조라는 것은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고 그리고 신청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산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조사가 통과되면 급여를 실시하게 되는데 급여의 실시일은 자산조사가 통과된 날이 아니라 급여의 신청일로 소급에서 시작된다. 거기에서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시작, 거기다 줄을 쳐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여의 종류 7종 세트가 쭉 있는데 7종 세트는 여러분 당연히 암기하신다 보고 오른쪽 페이지 3항에 보시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쓴 거 있지요?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두째 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반대해서 보면 여기에 빠져있는 생계급여나 해상급여는 지급할 수 없다. 불가 썼지요?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으로 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자활급여 하나만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 차상위자에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해서 시행령 대통령령을 가지고 받지 박스에 넣습니다. 다음에 생계급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생계급여. 거기는 생계급여의 내용에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이 말은 뭐야? 의식주를 말합니다. 의식주를 말하는데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기초생활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는 최저 생계비 산출 방식으로 전 물량 방식, 라운트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는 마켓 바스켓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1번 옆에다가 전 물량 방식 또는 라운트리 방식 또는 마켓 바스켓 방식 정책론에서 빈곤산정에서 배운 그것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생계급여의 대상자 선정은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정의 조건으로 하는데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이 항에 나와 있죠.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법정 기준
즉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30%란 말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생계급여 후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겠지. 다음에 부양능력에 대해서는 가끔 나옵니다만 1급에서 보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생계급여의 방법을 보세요. 생계급여의 방법은 문장은 길게 해서 6항까지를 같이 이렇게 묶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금급여의 원칙. 다음에 2항 수급품은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정기지급의 원칙. 3항의 직접 지급의 원칙. 4항의 차등 지급의 원칙. 다음에 5항을 중요표시하시면서 조건부 지급의 원칙. 바로 이 조건부 지급에 대한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에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아예 지급 대상에도 전면 배제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조건부 지급의 원칙 또는 급여의 종류에서 생계급여의 확대 이렇게 우리가 쓴 겁니다. 그리고 6항의 오른쪽 보면 주거 지급의 원칙. 자, 생계급여의 지급 원칙은 이러한 6개의 원칙을 쓴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도 아까 우리가 생계급여 조건부 급여 왼쪽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기본 조건은 연령으로 18세 이상 64세까지로 범위를 정하되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것을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니은번, 기역, 니은, 디귿번에 나왔습니다. 특히 자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기관은 건보공단도 보건소도 또 주민센터도 아닌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급여 나와 있죠. 주거급여에 대한 특별법으로서는 2014년에 주거급여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주거급여의 대상자 선정 기준 똑같이 부양의무자 조건과 그리고 소득인정의 조건입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법정 비율, 즉 기준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 선정, 주거급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규정이 없고 주거급여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것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놨지요. 다음에 교육급여도 역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인정의 조건인데 소득인정의 조건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료급여도 역시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인정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법정 비율, 즉 4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비율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라고 이렇게 법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88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688쪽 오면 자활지원의 기관으로서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이 있는데 바로 이 자활센터, 특히 광역자활센터나 지역자활센터 옛날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을 설명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도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거기 보면은 광역자활센터나 지역자활센터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을 법인 등을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자활센터나 지역자활센터는 지정사항이지만 거기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입 근거를 만들어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별표하실 것은 4번의 자활기관 협의체가 되겠어요. 자활기관 협의체는 거기에 누가 둔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광역이 아니라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
자활기관 협의체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자활기관 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거다.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좋습니다. 다음에 자활기업이 나와 있는데 수급자 차상회장은 상호협력에서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 가서는 자활기업은 옛날과는 달리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자활기업은 한 사람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옛날은 두 사람 이상이 설립하고 구성원만 2명이었지만 구성원이 2명이었지만 이제는 설립자는 1명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산 형성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에 보장시설 좋고 넘어가 보시면 권리구제가 나와 있네요. 권리구제 우리가 노트 정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블 이의신청이라고 그랬어요. 보장기관의 실질적인 보장기관은 시도지사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의 보장 업무에 관한 업무에 이유가 있을 적에는 이의신청 시도지사에 대해서 그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도지사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보장기관, 즉 그 시도지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전화해보고 그러고도 안 된다면 상급관청의 의미를 갖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의 절차는 바로 더블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장기관이 나와 있는데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는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할 때 국세 부문과 지방세 부분이 있는데 국세 부문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부담하는 40에서 90%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보장 비용의 40에서 90%, 그리고 시도는 그 나머지의 30에서 70%, 그리고 그 나머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에서 90은 여러분들이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국가부담률 40에서 90%는 나중에 기초연금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부주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어도 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한 텀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